오늘은 그러니까 논술 주제로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이 있어. 저번에 말했던 공정, 정의, 그리고 상대주의 개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그 인간 본성에 대한 물음에서 인간 본성은 뭐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또는 상호성을 띠냐. 인간 본성은 인간의 행동의 근원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냐, 결정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인식론적 물음, 존재론적 물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생님 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 논술 지문을 가지고 한번 내가 강독을 해줄게. 그러면 보겠지. 짧게 끝내자. 보여줄게. 두 개만 보지. 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일단은 인간은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성적인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 그게 서양의 플라톤 이래 지금도 마찬가지고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 생각이야. 그런데 그것이 근대 들어서 특히 그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이런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한 철학자들이야.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이룬 철학자들이야. 참고로 말하면은 그 서양 사상사는 두 번에 걸친 뭐 여러 번 이렇게 큰 지식의 대폭발이 이루어졌고 또 한 서너 차례에 걸친 어떤 지식의 전환, 우리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 그러지. 사고가 확 바뀌는 거야. 그런 전환이 이루어졌어. 그 지식의 대폭발은 고대 기원전 4세기, 5세기, 4세기 때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철학, 그때 많은 사상들이 폭발을 한 거지. 자연 철학자를 비롯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가다가 중세 암흑기를 잠시 맞았지만 다시 근대 그대로 이어졌다고. 그래서 근대에 다시 한번 대폭발이 이루어졌지, 그죠? 데카르트를 비롯해서 뭐 이성주의 철학자들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자들 그런 또 누구야 그 다빈치 같은 예술가들, 과학자들, 그러니까 뭐 사방팔방의 지식이 다 대폭발이 이루어진 거야.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주겠지만 기원전 5세기 4세기부터 중세 암흑기 1000년을 거쳐서 14세기 15세기 근대를 열어가면서 또 17세기 18세기 연면이 한 18세기까지 계속 서양 철학의 뭐 지금 그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중심 서양 철학의 중심 생각은 뭐냐면 이성 중시의 사고야. 그러니까 이성 중시의 이분법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장되면서 백인이 흑인을 보다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서양이 동양보다 뛰어나고 뭐 이런 사상이 지배를 이룬 거야. 이게 또 제국주의 침략의 방편이 되기도 했죠. 아무튼 서양 철학의 기원전부터 하니까 한 2000년에 걸쳐서 서양 사상의 중심을 이성중시 사상은 서양 철학의 중심을 이뤘으니 우리하고 사고가 다른 게 당연하죠, 그죠? 응? 이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러던 것이 한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 아까 말한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같은 서상가들에 의해서 바뀌어. 이성, 예를 들면은 이성 정신우위의 사상, 그걸 관념론이라 하죠. 여기서 마르크스는 물질 중심에서 유물론으로 전화가 이루어지고, 그죠? 프로이트는 이성, 정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랬는데 아니다. 무의식이 지배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게 밝혔죠, 그죠? 그리고 누구야 아까 말한 니체 같은 사상가는 서양 중심의 선형적인 사고지, 그지? 역사, 사상 이런 것들은 선형적으로 직선적으로 진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순환론적으로 영원핵이라 그러죠. 계속 돌고 도는 거다. 응? 이런 식의 사고를 펼친 거야.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여러 차례, 서너 차례의 전해가 일어나. 아까 말한 것들이 우리 칸트가 인식론적 전해라 그랬죠. 응?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게 19세기 들어가지고 비트겐슈타인 우리 언어 철학 들어봤죠. 언어론적 전해가 일어나. 언어론적 전해. 그리고 현대 들어서 자연주의적 전해라 그러는데 그 되게 어려워. 참고로 그래서 그런 바뀌었을 때마다 그 사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면 좋아. 내가 시간 내서 한번 쭉 해줄게. 지금 선생님이 현대 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1세기 철학,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철학 되게 어려워. 그거는 여기 책에도 병영지식에도 넣어놨지만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제 선생님이 라루트라는 철학자가 있어. 얼마 전에 죽었어. 돌아가셨어. 작년인가? 작년 말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요새 영국 옥스퍼드대 또는 프랑스 파리대 또 미국 대부분이 미국 철학자들이지. 지금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응? 대부분이 환경 위기. 여러분들이 환경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지구온난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인수 공통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 갖고 지금 우리 지구가 떠들썩했잖아. 과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유물론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 과거의 유물론적 사고를 끌어와서 다시 생각을 보태서 펼쳐내고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행위자 이론을 인간 모성이지. 이게 내가 쓴 거야.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대해서
쓴 건데 이것도 어려워. 그 부분을 정리를 했는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논술에서는 아직은 이게 너무 논술을 더 큰 거를 다루기 때문에 지문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어떤 주제 개념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그래. 그러면서도 지문들은 꽤 나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행위자 이론을 글을 쓰면서 혹시 그 수동 지문이나 EBS 지문에 실린 게 있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 수능 완성이 지금 너희 보고 있는 거지? 맞아? 수능 완성이 먼저 나오니 수능 특강이 먼저 나오니 두툼한 책이 수능 완성이야 수능 특강이야? 특강이요. 그래? 네. 근데 수능 완성은 아직 안 나왔지 그러면? 네. 수능 특강인가? 모르겠네. 그렇게 누가 거기 저기 인터넷 들어가니까 있다. 거기에 지문으로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EBS 지문은 되게 길게 나오지, 그지? 그걸 축약을 해가지고 또 출제되잖아.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 되게 어질어질할 거야.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은 내가 그거를 어, 한번 끝나고 한번 너 갖고 있나 봐봐. 자, 브리노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관한 지문이 있을 거야. 어? 있으면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든 좀 해줘봐. 내가 왜냐면은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그런 가장 프레임을 핵심만 제한된 1800자 내외로 정리를 했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그 EBS 지면에서는 거기서 좀 더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소주제를 바꿔서 깊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대를 알게 되면 핵심을 알게 되면은 글 읽기가 얼마나 글 읽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지? 응?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못 찾으면 내가 찾아볼 테니 저기 책방 가가지고 한번 볼 테니까 응? 그러니까 수능의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철학은 요새는 사상은 철학 과학 철학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죠? 철학과 과학의 융합이 되게 융합된 내용이 많아. 지금도. 그럼 어려워지지. 그죠?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철학 내용들 수능에서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를 해.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90년대 초에 95년 정도? 94년? 그 수능이 치러진 이래로 수능은 같은 지문을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같은 지문을 쓰더라도 문제도 받고 계속 바꿔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금 21세기 철학의 지문 내용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시험장에서 그걸 맞닥뜨리면은 되게 생소하단 말이야. 막 보면은 그 과학적인 과학 용어도 들어가 있고 철학 용어도 들어가 있고 어지러워 죽겠지 그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은 이성적 존재라고 보는데 그 이후로 프로이트나 어디 그 계몽사상가들 그러니까 하여튼 근대 이후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감정을 이성보다는 감정을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이성을 앞세우냐 감정을 앞세우냐 항상 논술에서 중요한 건 어떤 대립하는 어떤 개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발문의 물음에 주제가 주제어나 주제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봐야 돼. 그러면 그 안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야지. 그런데 그걸 보니까 문제 2가 어디 있니? 이게 동국대 문제였거든. 만약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 가와 나를 찾아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가와 나의 핵심어를 찾아서 맥락상 공통적인 주장을 기술하시오. 항상 주제부터 보면 주제 개념이 없어. 근데 공통적인 주장을 기술하래. 그러면 찾아봐야지, 그지? 여기서 핵심 키워드 좀 이따 보자. 공통적이라니까 일치되거나 다른 게 있잖아, 그지? 그걸 통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니까 이기적 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문화유전자. 동국대는 하여튼 이 리차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 있지? 굉장히 많이 지문을 인용해.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보는 거야. 인간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는 어떤 엄청난 책이지요. 그러니까 점점 구체화해야지. 그 개념에서 예를 또 들여다보면은 또 여기 사회적 이익을 얘기를 해.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데 사회적 이익도 추구한대. 이것도 뭐냐? 이렇게 보면 인간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상호적이냐? 뭐 이런 걸 묻는 거다. 이렇게 결국은 주제 개념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이런 걸 유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응? 좀 이따 보자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각도로 봐야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냐, 욕망하는 존재냐. 그런 내용을 대립하는 사상들을 잘 보는 거야. 자, 봐봐. 인간 본성에 대한 물음은 철학의 핵심 주제다. 먼저 타고난 본성의 관점에서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들,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가 아니면 욕망하는 존재인가 라는 물음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을 잘 사용할 때 참된 존재로 거듭난다 라고 보는 시각으로 서양 전통 철학의 입장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는 이성 능력을 갖춘 인간을 최고의 존재자로 규정하면서 이성의 자율적 사용을 중시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천성인 이성을 따라 욕망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율적 존재다. 이게 그대로 중세 이어져가지고 기독교적 사상의 어떤 핵심을 이루지, 그치? 그러면서 생각이 펼쳐져. 그걸 신플라톤주의라 그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이성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이고 그 기능을 발휘하여 습관화된 결과가 곧 덕이다. 칸트는 인간은 경험의 범주를 적용하여 보편타당한 인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인간 오성론에서 그 얘기를 했어. 정언 명령을 따르는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성주의자들이야. 한편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본 철학자로는 홉스와 휴음 그리고
그리고 프로이트 등을 들 수 있다. 홉스에 의하면, 홉스가 누군지 알죠? 인간은 자기 계몽사상까지 자기 보존 충동을 따라 움직이며 자기 보존 충동을 가지고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 헤겔 이런 사람들, 코나투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수능 지문으로 나왔었지. 이를 위해 사회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자기 보존 충동이 뭐야? 욕망하는, 그죠? 흉은 인간은 정념의 노예로 이성은 정념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뿐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정을, 정념을, 욕망을 더 앞세운 거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존재이다. 리비도라 그러죠. 그러나 이들 철학자 역시 인간에게 이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간의 이성을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죠? 어떤 걸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지.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성적 존재, 유명하는 존재냐를 볼 수 있거든. 타고난 인간 본성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이것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이 있죠.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론이야.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진화론적 관점이지, 그렇지? 진화론적 관점.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정론적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론을 대표하는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에 따르면 어려운 개념이야. 자유 앞에 내던져진 이걸 P2라 그래. P2. 아무튼 전문 용어니까 그냥.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걸 기투라 그래.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진화론을 창시한 다윈에 따르면 인간 이성은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된 산물로서 본성적으로는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존재라는 거야. 철학자는 아니면서도 철학에 아주 근대를 열어가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다윈이야. 다윈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할 수 있다는 어떤 사상은 중세 기독교 사상의 근간을 다 흔드는 거잖아. 그죠? 뒤축이 다 흔들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구든 동양이든 그런 지성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하는 거야. 그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 그것도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야. 그래서 계속 회유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왜냐면 사상의 근간을 다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 사상의 근간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나갔는데 그거를 그럼 논술로 얘기하면 논술에서 이런 걸 왜 출제 많이 할까? 어느 사상에 우리가 고착돼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여기서 논술에서 출제하는 또 다루는 주제들은 뭐가 막 옳고 뭐가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야, 그지? 인간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물음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들이 많지, 그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지 욕망하는 존재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면 이성적인 존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또 감성적인 존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논술에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이유, 또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뭐야? 어느 사상 자기가 배운 대로 딱 거기에 고착돼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응? 그런 것들. 뭐 옛날에 전교조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한테 만약에 극단적으로 한국 전쟁은
이 남한에서 북한을 침략한 거다. 그렇게 배우면 그게 딱 그렇게 고착이 되는 거지, 그지? 역사 교과서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니? 일본하고 우리하고. 민족주의 개념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올바로 봐야 되는 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지 그 얘기가. 그런데 그 왜곡되고 날조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또 심각해지지, 그지? 응?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물밑에 것들이 물밑에 다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을 뿐만 아니라 글을 잘 읽고 그러려면은 내가 얘기했지 그 머리 인간의 두뇌는 되게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게. 뇌과학에서 좀 어느 시간 가서 얘기해. 깨를 많이 부린다 그랬잖아, 그지? 자기도 살라고. 그래서 습관대로 사고를 하고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거를 보자는 거야. 아무튼 말이 길어졌고. 그래서 이건 동양 세상에서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고자의 성무선악설. 인간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로크가 말한 백지론 같은 거야. 응? 인간은 백지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존 로크 그리는 자에 따라서 다르다. 응? 타블라라사라는 그런 사상으로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알겠지? 응? 그래서 꼭 알아두고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게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도킨스의 인간은 본성은 이기적이다. 매트 리들리의 인간은 이타적이다. 인간 본성. 그런데 이거보다 호혜적 이타주의 이 단어를 꼭 알고 상호 이타성이라 그래.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사회적인 협력 과정에서 이타성을 발휘하고 사회 과정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상호성을 발휘하는데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댔어. 한 예로 2010년인가 연세대에서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흡혈박쥐에 대한 본성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 있었어. 흡혈박쥐가 그 내용은 뭐냐? 흡혈박쥐가 뭐 달려들어서 흡혈을 하겠지. 흡혈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못 먹어. 힘이 없거나 뭐 아프거나 그래서 못 먹어.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나눠준대. 그거를 자세히 관찰했더니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놀라운 현상이 발견된 거야. 뭐냐 그랬더니 이 흡혈박쥐 나눠준 애도 자기가 언젠가 똑같은 처지에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눠주는 거야. 이런 걸 계약 이타주의라 그래. 계약 상호 이타주의, 호혜적 이타주의, reciprocal altruism이라 그러죠. 응? 이런 거야. 그래서 많이 다루고 있어. 응?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 응? 애덤 스미스의 건강한 이기심. 인간은 이기적이야. 근데 열심히 자기 부를 창출한대.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주된 목적이 열심히 벌어서 남한테 베풀면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명예욕. 그 명예욕 때문에 많은 거를 벌라 그러고 많은 걸 쓰고 그래서 경제는 부흥한다는 거야. 말되잖아, 그치? 이것도 일종의 이 건강한 이기심이라는 말 이것도 일종의 호혜적 이타주의하고 부합하지, 그죠? 이해되죠, 이제? 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다. 요것만 하고 보자. 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란 책은 말이야, 과학 철학, 과학과 관련해 가지고 굳이 필독서를 한 네다섯 권, 다섯 권 정도 꼽으라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책이야. 그만큼 뛰어난 책이지. 그 뛰어난 책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는 책들이야. 그리고 많은 물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얘기한 대단한 책이지.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전체, 이런 책들 엄청난 책들이야. 저는 요새 많이 보는 게 뭐 코스모스라는 책도 있지, 그지? 그런 책들 그래서 참 많이 나오는 거야. 대단한 책이야. 진화 생물학 나중에 대학 가서 봐. 한번 볼만해. 이런 책들은 좀 이런 어렵지 당연히, 그치? 어떤 책들은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웬만한 책들은 그냥 막 넘기면서 봐. 근데 이런 책들은 그렇게 해서 될 성질이 아니야.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다 곰씹어가면서 봐야 되는 것들이야. 도킨스에 따르면 자연 선택은 유전자가 개체라는 모양을 빌려 행하는 살아남는 게임이다. 게임을 잘하는 유전자는 자기를 많이 복제할 것이므로 자가 증식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유전자는 도태하고 만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유전자는 살아남기 게임을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과도 같다. 이때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변화, 즉 프로그램의 변형으로 이 변경의 결과로서 한층 좋은 프로그램이 출현하면 그것이 진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좀 살벌한 얘기지, 그지? 단지 인간은 좋은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기계에 불과하대요. 얼마나 센세이션해. 유전자 입장에 서서 본다면 모든 동식물은 유전자의 자기 보존 욕구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인간 또한 유전자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진화해 나가는 일종의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기주의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존 혹은 보존 가능성이다.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은 이기적이며 그 반대, 즉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그는 정의했다. 간혹 나타나는 이타적인 행위들도 따지고 보면 정교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거야. 남을 도와주는 것도 아까 박쥐처럼. 또한 이기주의의 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게 뭐 나쁘냐? 좋고 나쁘고는 나중 문제지. 여러분들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항상 이게 너는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면 우리는 나쁘다는 얘기를 자꾸 그래. 근데 아까 애담 스미스 같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해서 좋은 데 쓰고, 인간이 항상 착하기만 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그지? 경쟁이 없는 사회가 되면은, 그지? 자꾸 고정관념을 선입견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정해놓은 각본대로 유전자의 이기적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국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옛날에 많이 출제된 개념이 밈이야. 밈. 이거는 수능 지문으로 많이 나왔지. 이걸 문화유전자라 그래. 문화유전자. 여러분들 그 수능 문학 지문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구운몽이지, 그제? 구운몽인가? 이렇게 뭐 9번 막 뭐 바뀌고 뭐 성진이 나온 게 구운몽 맞냐? 어? 맞아?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모르. 하여튼 좌우지간 거기 보면은 양소죠? 성진이 걔가 막 바뀌잖아. 분신사발 하잖아. 그러면서 여자를 꼬시는데 무슨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소설에서 이름 다 모르죠. 듣다가 이거 작업을 거는 연주라는 걸 알고 막 화를 내.
그게 뭐냐 이거야. 이게 서울대 문제 나왔던 게 문화유전자라는 거야. 문화유전자, 그지? 문화유전자는 다수한테 쏘버 이렇게 잘 그 시대의 어떤 문화에 흡수돼서 계속 전달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음악은 음악대로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한의 음악, 뭐 콘서트 이런 것들 계속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음악을 가락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이런 것들 느끼고 그런 것들이 다 문화유전자 미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이타적 유전자. 게놈의 저자로 알려진 매트 리들리는 해밀턴의 혈액 선택설과 트리버즈의 상호 호의 이론, 폰 노이만의 게임 이론, 이게 게임 이론도 많이 나와. 이 게임 이론 알죠? 갖고서 이거 여기다 접목시켜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개체들이 모여 이타적인 사회를 이루는 과정을 쉽고 권위 있게 풀어냈다. 그는 이타적 성향은 유전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형성되며 도덕적 행위는 유전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또 하나의 전략일 뿐이라고 보았다. 리틀리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성과 협동성, 신뢰성을 지향한다. 학습 같은 게 되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죠? 사회 구조 같은 경우가. 인간은 사회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본성이란 말 꼭 기억해둬야 돼요. 협동의 방식을 개발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며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임을 과시해 좋은 평판을 쌓고 재화와 정보를 교류하면서 노동분할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만이 지닌 능력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도덕과 사회성은 유전자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그 유명한 후예적 이타주의. 하버드 대학의 트리버즈 교수에 따르면 행동경제학자들이야 다. 인간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보답을 기대하며 남을 돕는 행동을 한다. 이것이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의 사회성이 진화한 이유로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한다. 일종의 계약 이타주의라고 인셈이다. 상호 이타주의라고도 해. 트리버즈 교수에 따르면 이타적 호혜성의 진화를 위해 서로 교류하는 개체들은 친척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같은 종에 속할 필요도 없다. 익명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만약 어느 두 개체가 평생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는다면은 도움받고 난 다음 보답할 기회가 없으므로 둘 사이에는 호혜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세군 냄비에 돈을 기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타주의적에 가까워, 호혜적 이타주의에 가까워. 공, 어? 공. 호의적.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봐 임마. 호혜적 이타주의는 내가 너를 이만큼 주면 너는 나중에 이만큼을 줘. 그럼 서로 잘 알고 있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같은 사회에 있든지. 아, 네네. 너희가 글을 쓰면 자꾸 안 맞게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쓰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야. 머릿속 지금 머리와 생각이 일치가 안 되고 지금 이거를 왜 읽어주니 선생님이? 읽는 동안에 선생님이 있잖아. 바벌에서 읽어주는 게 아니야. 읽는 동안에 머릿속 생각을 가지고 막 구성을 하고 일치시키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써 있잖아. 이 개념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거나 만나지 않으면은 호혜적 이타 관계가 성립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내가 예를 가지고 물었잖아. 지금 호혜적 이타주의 이 설명을 왜 자꾸 할까? 시험에 일단 잘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타주의와 호혜적 이타주의 지문이 있는데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지. 만약에 지문에 있으면은. 그치?
분명히 그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 예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막 멍하고 있지 말고, 응? 호혜적 이타주의의 핵심은 뭐야? 상호성을 띈다는 거야. 서로 도움을 주고. 근데 이 도움을 주고받는 게 결국은 계약이라는 게 뭐야? 주고받는 거잖아. 그치? 계약 관계란 말이야. 설령 못 받더라도. 그러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은 나랑 잘 알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 타자한테 어떤 기대를 바랄 수 있거나 이래야지 호혜성이 성립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서 발랄할 수가 있어야지.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예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어. 경제가 되게 통계로 보잖아. 그러면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돈이 잘 돌아갈 때 보다 막 못 살겠다, 막 힘들다, 막 이럴 때 오히려 구세군 냄비에 돈이 빡 더 들어찬대.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걸 가지고 만약에 돈 설명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게? 그럼 그냥 설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논리적인 리즈나이를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자체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나중에 지문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타성이 되게 강한 거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뭔가가 아쉬워. 그치? 뭐 호황이든 뭐를 하든 사람이 이타성이, 금간이 이타성인 동물이라 그러면은 이타성인 거라, 이타성에 있다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되게 아쉽잖아. 다음에 설명하죠. 그거는 타자의,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윤리라는 개념을 얹혀야 좀 더 구체화가 돼. 당연히 그런 지문이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설득력 있게 기술하려면 뭐야? 그런 내용의 핵심들을 따야 된단 말이야. 그냥 띄엄띄엄 보지 말란 말이야. 정신을 온갖 여기 있는 글들은 이거는 쉬워서 그렇지 고도로 압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런 글들을 그렇게 압축을 해놨는데도 여기다 이거를 넣었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넣겠지, 그지? 어? 그 행간의 뜻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목적이지. 알겠니? 어? 네. 이처럼 호혜적 이타주의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의 만남이 비교적 빈번해야 가능한 진화 메커니즘이다. 알겠지, 그지? 그런 핵심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은